중국 제재를 위한 카드로 조선업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조선업으로의 반사 이익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을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한적인 상황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뭐 실적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조선업이 수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건 또 웬 말인가. 그래서 한승환 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2일에 미 철강 노조를 네. 포함한 5개의 노조가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한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서 좀 조사해 달라 이런 요구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역법 301조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슈퍼 301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얘기했던 야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슈퍼 301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야 이 무역법 301조가 또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사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드리자면 청원서 내용이 한 130에서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 130페이지? 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물론 처음부터 다 끝까지 까볼 수는 없었지만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네. 불만이어가지고 네. 입이 이렇게 나왔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정부의 지원이나 저가로 건조한 이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만에 이제 선박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를 부과해 달라. 아. 이게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가지고 이 미국 조선업에 보조금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아.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 미국 조선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정부의 이제 선박 건조 수요를 좀 끌어올려 달라. 정책을 네.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좀 해달라. 이건 또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업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면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겠죠. 야,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중국산 선박이 불공정 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보조금 많이 줬다 이런 거겠잖아요. 정부에서 그죠? 말도 안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저금리로다가 그리고 뭐 후판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그치. 단에서 자유시장에 따른 그런 가격이 아니라 네. 말도 안 되게 저가로 지원을 해줬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솔직히 반도체랑 지금 엄청나게 훨씬 더 나는 처음 봤어 이런 거는 그럴 정도로 보조금 많이 주고 있는 미국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먹히냐. 요즘에 이제 WTO에서는 제소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제소를 당하는 국가가 지금 요새 미국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왔고 그래서 야 우리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 배에서 뭐 싣고 나르고 하는 거 있으면 수수료를 부과해가지고 그 돈 나 좀 줘 이런 거잖아요. 네. 참 어린애 같은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 동맹국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미국 무역 대표부가 청원을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내에 조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하, 45일 이내에 조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네, 아직 뭐 조사하겠다고 결정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제재안이 나온 상황도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일단은 잉 하고 온 건데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무역부 대표가 이제 캐서린 타이인데 바이든 행정부거든요. 캐서린 타이 대표도 엄밀하게 이제 조사를 한번 이 청원서를 뜯어보겠다 말해놓은 상황이고 바이든도 이 노조를 위해서 중국의 이제 불공정 관행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구 트위터죠 X에다가 이제 입장을 발표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대통령도 트위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아니 장관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트위터에다 쓴 거를 리트윗해가지고 그래 우리 해보자. 야, 이것도 좀 웃깁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짜증난다 힘들어 뭐 응애 뭐 이런 그 상황이라면 미국 조선업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청원은 어디서 기인하냐면은 네. 미국 조선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쇠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그것으로부터 기인을 하는데 미국이 왜 조선업이 쇠퇴를 했냐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에 1920년 존스 액트라는 존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네네. 목적은 미국 조선업 자국 조선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만든 건데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들 그리고 뭐 여객선이나 화물선들은 미국에서 무조건 건조되어야 하는 선박이어야 하고요. 이 소유권도 미국인에게 한 75%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법이 있었네요. 네. 되게 오래 전에 제정된 법이고요. 이 법이 이제 초반에는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선박을 이제 건조하게 이 법 때문에 건조하게 돼서 되게 먹고 살만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이제 선박이 1등 건조 1등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승자박이 된 거죠.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조선 선박에 대한 건조 역량이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 캐파 확장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설비 투자 축소하고 비용 최소화하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건조 역량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네. 가장 크리티컬했던 거는 1981년도에 그 레이건 전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쟁에 존스 액트 이런 게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존스 액트법을 없앤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조선업이 쇠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걸 시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뭐예요? 파란색은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용 선박이고 분홍색은 이제 함정 쪽.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건조하는 배가 1980년대까지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네네.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경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체력도 약해지고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이 바뀌니까 네. 아이고 이거 뭐야 그냥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오른쪽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함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 미국 국적의 선대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선대라는 거는 나와 있는 지금 운항 중인 선박의 규모인 거죠.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쇠퇴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한국의 수혜가 되냐? 이것 때문에 조선 사는 거 맞냐? 이거잖아요. 최근에 조선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결국 중국 조선업을 제재를 하면은 이게 반사 이익으로 국내 조선업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기대감에 급등을 했던 건데 저는 그런 반사 이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근데 실질적인 반사 이익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미국 무역부 대표부가 이제 조사 시행 여부나 뭐 구체적인 제재안이 발표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제재가 나올지도 모르고 제재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영향력을 쉽사리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굳이 이제 그럼 전망을 해보자면은 국내 조선소도 지금 약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가득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납기 슬롯 그리고 높아져만 가는 이 성과 상황에서 과연 글로벌 선주들이 그거를 감당할 만큼 제재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내 조선소한테 발주를 낼까라는 건 좀 의문이 들긴 하죠.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제재를 할지 여부를 조사를 할지 말지를 45일 안 하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다가 어떤 제재를 할지도 모르고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야지 그러면은 중국 거 안 하고 한국 거 할래 그럴 텐데 그 정도가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되게 일단 시행 여부 자체는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네. 되게 높아 보이고요. 네. 이유는 뭐냐면은 대선도 있으니까 바이든 뭐. 내 핵심 지지층이 노조잖아요. 결국엔 대선 전까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는 노조 측 요청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최근에 있던 이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인한 조선주 급등이 이제 단순히 일회성 소모품으로 쓰고 버려질 거냐,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과연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내러티브로 맞아요. 작용을 할 것인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해당 모멘텀이 단순하게 일회성 재료로만 사용될 것 같지는 않다고 아하.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최소 올해 대선 11월 전까지는 핵심 카드로 무조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후에 트럼프랑 이 바이든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제재를 위한 카드로 이제 조선업이 추가적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조선업으로의 반사 이익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니까 저기 미국이 거의 안 보이긴 한데 미국이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구나. 네. 거의 없군요, 미국이. 81년도 이후로 와, 망가졌으니까. 진짜 네.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국내 조선소가 최근에 뭐 수주하는 선종이나 성과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짚고 말씀드리자면은,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일단 벌크선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네. 벌크선이라 하면 이제 철광석이나 뭐 석탄, 곡물 등을 옮기는 이제 원자재를 옮기는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쵸. 그래서 건조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 그쵸. 중국이 저가 수주로 다 뺏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크선 그러면 그냥 이런 거라고 해서 배 만들어 놓고 종이배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지? 종이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석탄 같은 거 불어 네, 넣는 거야. 맞습니다.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칸막이를 할 필요가 있겠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크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가 그래도 제일 낮은 선박인데, 우리는 지금 벌크선 거의 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그리고 만들지 않고 있고, 탱커, 컨테이너, 가스선 이런 중심으로 지금 맞습니다.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만 보자면은 21년도랑 22년도에는 그 글로벌 병목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때 컨테이너 운임이 말도 안 되게 급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임 다 뽑아 먹으려고 아하. 이제 대규모 발주가 있었고, 어허. 21년도랑 22년도에는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그 러우 전쟁이 발발했죠. 네네. 이때 갑자기 LNG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22년에는 LNG 운반선이 대규모로 발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암모니아 운반선이 핫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바로 수소, 액화 수소를 쓸 수 없으니까 아하. 암모니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건 암모니아다라는 아하. 수요가 올라오면서 선주들이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을 최근에는 발주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소 그러면 H2인데 H2를 이게 기체화해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N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네, 그렇죠. NH3 그게 암모니아잖아요, 그죠? 아, 네. 이거 옛날에 이제 과학 시간에 공부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암모니아가 최근에 좀 인기가 있어요, 암모니아선이. 일단 미리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선주들은.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암모니아선하고 이게 지금 LNG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이게 선종이 차이가 있거나 뭐 이게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다. LNG는 액화점이 마이너스 163도 163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화물창 안에는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바깥 선체로 냉기가 안 새어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 기술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프랑스에 있는 GTT라는 회사의 로열티를 계속 엄청 많이 내면서 주잖아요, 쓰고 그죠? 있거든요. 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기압만 맞춰주면은 상온에서 액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LPG랑 거의 재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LPG 캐리어로 쓰다가 이제 선종을 개조해가지고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이제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 에너지가 많이 활용이 되면 될수록, 그죠? 네, 그렇죠. 암모니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건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선종이 가스선이다 보니까 가스선은 국내 조선소가 중국보다는 훨씬 많이 수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조 성과가 상승했던 21년도 초부터 뽑아 보자면은 모든 선종이 최소 4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중국 경기 좀 올라오지 않나 기대감에 이 벌크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지 않는 벌크선이 요즘 좀 많이 성과가 올라오긴 하나, 뭐 다른 선종도 지금 계속해서 좀 더디지만 벌크선에 대비하면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른쪽에 신조선가 추이를 보니까 21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신조선가만 이 화면에는 보여드렸는데 네. 그 후티 반군 사태로 수에즈 운하가 지금 되게 운항이 더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그 남아프리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선대 공급 감소 효과로 직결이 됩니다. 그만큼 운항 톤마일이 증가를 하니까. 자, 이게 선대 뭐 톤마일 네.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부족하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죠? 탱커와 네. 컨테이너선, 이제 중고선가가 아, 되게 이게 중고 성과가 올라가는구나 네, 이러니까 아, 중고라도 사서 네.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운임을 빨리 늘어나니까 뽑아 먹어야겠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그림에서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대형 조선사, 국내 대형 조선사 4사의 선종별 수주 추이를 보니까 2021년에 엄청 많은데 이게 계속 좀 줄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수주 모멘텀은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1년도랑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워낙 많았죠. 이벤트들이 많았거든요. 이례적인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네. 갑자기 러우 전쟁 터지면서 LNG 수요가 급등했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이례적인 규모로 발주가 나왔었던 거지. 뭐 지금 23년 작년에 받았던 수주 규모가 그 평년 대비하면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23년에.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아직은 시작한 한 이건 수준이니까. YTD로 나타낸 수주이고요. 올해 수주 잔고, 그러니까 전망은 좀 어때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아마 낮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을 것 같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살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암모니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익성은 좀 더 좋은 건가요? 수익성은 뭐 탱커나 컨테이너선 대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게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질문을 좀 바꿔서 미국 조선업의 쇠퇴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반사이익이 제한적이다.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반 상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상선, 사실 핵심은 특수선입니다. 함정 쪽. 특수선. 네. 이게 어떻게 배경이 되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 조선업이 쇠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역량이 떨어지면서 아하. 함정 건조할 수 있는 건조를 하거나 유지 보수할 역량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함정이라 그러면은 군사 관련된 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해군에서 쓰고 있는 특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그런 군대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이제 그 항공모함 해가지고 촥 그 나오잖아요. 그 미국 해군의 네. 그 엄청난 그런 그 뭐라 군사력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알고 보면은 얘네들 배 만들지도 모르고 뭐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사실 함정이란 게 그 보통 하면 항공모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잠수함이라든지 그렇죠. 수상함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체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역량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떨어지고 거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되게 견제하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중국은 국방비를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면서 특히나 해군 현대화를 통해서 네. 해양 패권을 확보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왼쪽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은 네네. 이미 2015년 이후로 중국의 함정 척수만 보면은 미군을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2015년 이후에 완전히 차이가 네. 나버리네요, 벌써. 딱 이 그림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는 이 해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건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스 액트 때문에 이 미국 함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만 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선소가 아직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게 또 나중에 되면은 반도체처럼 니네 공장 일로 와서 공장 지어라 이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네. 이제 유지 보수만이라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에서는 건조를 하고 자국 내에서는 유지 보수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아웃소싱을 주자라는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군 이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라는 미 해군성 장관이 실제로 일본 조선소들이랑
저희 한국, 그러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야드를 방문을 했다 갔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왔다 갔고요. 그리고 또 이 각각 그룹사 이제 부회장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4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있는 거네. 계속.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좀 반사이익은 아니고 이건 실질 네. 수혜네요. 네. 미국 조선업의 쇠퇴로 의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산업인 거죠. 우리가 MRO라고 하면은 이게 뭐의 약자죠? 메인트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대충 보수라고 유지 보시면 보수. 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갈아 끼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사실은 돈이 되죠. 네, 원래 이제 이거야말로. 그죠? 프린터기도 원래는 프린터기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카트 해가지고 네, 돈을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지 보수하는데 돈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그런 걸 하나요? 국내 보통 이제 대형 조선 3사를 뽑자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을 뽑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특수선 건조할 수 있는 캐파가 없고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쪽에 역량이 되게 크게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를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이어서 바다에 대한 영향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결국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근데 존스 액트법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지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왔다 갔다. 다만 또 존스 액트를 피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어떻게요? 국내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 실제로 이야기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있나요? 하나오션이 뭐 뉴스 언론 보도로는 뭐 미국의 한 조선소를 뭐 인수를 추진 중이다, 뭐 아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오션 측에서 발표하기를 뭐 그 조선소를 포함한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정도로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야,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이 힘드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평소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 중국 싸운다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한승환 연구원님이 작년에 그때 이제 출연해 주셔가지고 조선업에 대해서 정말 기초 세미나를 쫙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 PD가 저기 앉아있거든요. 이런 거 공짜로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러면서 엄청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때요? 아니요, 지금도 아직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렇다고 뭐 하락 사이클이냐? 그건 아니고 아직도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다고 상승 생각하고 사이클이다.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정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도대체 슈퍼사이클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 도대체 맨날 뭐냐? 슈퍼사이클 얘기만 하는데 네네. 이 표를 보시면은 슈퍼사이클은 지금까지는 1차, 2차 나눠서 두 번 딱 있었습니다. 네. 1차는 1963년부터 73년까지 이때가 뭐였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네. 무역량이 급증을 하고 뭐 조선소가 그때는 뭐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박 이 쇼티지가 일어난 시기였어가지고 이때 조선 슈퍼사이클이다 1차다 보고 있고 사실 1차보다는 2차가 더 중요한데 네. 2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만약 이때 조선업에 투자하고 계셨더라면 그쵸. 이때는 막 PBR이 막 7배, 8배까지 갔을 PBR이? 때 네네. 이때는 왜 그랬냐면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을 네. 때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소도 수요가 받쳐주니까 네. 캐파를 엄청나게 늘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그럼 제3차 슈퍼사이클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아니다. 왜냐면은 수요가 지금 물동량이 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선소가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을 해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을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슈퍼사이클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이때 보면은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였고 네. 그때 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조선사한테 맞습니다. 그냥 직접적인 수혜가 왔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슈퍼사이클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싸우려면 또 배가 필요하고 네, 뭐 등등 특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계속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조선주 어떻게 투자할까요? 이런 건데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갖고 네, 가야 네. 되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미중 분쟁에 의한 반사 이익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네. 상황이다. 그걸 너무 라고, 기대하지 네. 말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대선까지는 핵심 카드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끌고 가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트럼프가 되더라도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좀 반사 이익의 기대감이 좀 내러티브로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순히 그냥 미국 대선 재료로 그냥 사용되고 끝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선 쪽 북미 뭐 함정 건조라든지 MR 유지 보수 사업 수주감은 가시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23년 최근까지 고선가로 수주한 선박들이 지금 수주 잔고에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반사 이익에 대한 좀 내러티브가 끼면서 모멘텀이 더해졌으니까 이 세 가지 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조선 3사를 바스켓으로 안전적으로 좀 담아가는 것도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는 거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다 알아 이런 거니까. 이미 다 알고 있기 다 알고 때문에. 있으니까 펀더멘탈은 좋아. 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알고 있어. 그러면 할 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주가를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안 좋다가 한 번씩 올라가는 걸 우리가 캐탈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촉매인 그렇죠. 거죠. 뭔가 살 건덕지를 줘라 이런 건데 이번에 어쨌든 아주 좋은 떡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문 용어로 떡밥 떡밥이 던져진 거예요. 조선 업종에 대한 떡밥이 던져졌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승환 연구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별명 조선의 아들이라고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승환 연구원님 기회가 될 때마다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